자, 그 이게 뒤에 조심해야 돼. 치면 안 돼. 시험이 좀 많이 남았어요. 우리는 그렇죠? 많이 남았는데 남들 다 시험 대비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 있어. 어차피 또 중간에 놀다 오면 다 잊을 거 아니야. 잊으러 가잖아. 맞죠? 언제 간다고? 그러면 몇 주 남은 거야? 3주? 2주? 2주 반?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냐면 좀 천천히 할 거야. 천천히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게 나중에 학년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좀 적용될지 이런 것들을 좀 쌤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볼게요. 23페이지 펼쳐보세요. 나랑 수업하는 것도 수업하는 건데 우리는 저쪽에 이제 멘토 수업도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단원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단원의 목표나 단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도 안 중요해. 왜냐면 선생님도 안 보거든. 그냥 뭐만 보냐면 본문만 봐요. 본문만. 그리고 가끔씩 이 학습 활동은 좀 의미 있다 싶으면은 그것만 좀 넣고. 근데 중학교 시험은 거의 대부분 어디 밖을 벗어나기 힘들어? 교과서 밖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여기 있는 것들로도 충분히 좀 잘 해결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부를 좀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작년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를 좀 할 거고. 그렇죠? 자, 이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이 1단원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들 맨날 내가 이 얘기 하니까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1학년 때 작년에 기말고사 하셨던 거 너무 중요하다. 수능 때 나온다. 수능 때 나온다. 실제로 나오거든.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엄청 어렵다는 얘기 들었어요? 박살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1등급 컷이 76점인가? 76점 넘으면은 전국 4% 안에 드는 거야. 76점이. 전국에서 4%. 네, 그 정도로 좀 어려웠다고 하거든. 그 이번에 정답률 20%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찍어서도 못 맞추는 문제. 5개니까 찍어서라도 20% 나오잖아, 정답률이. 맞죠? 찍어서도 못 맞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게요? 합성어랑 화생어에서 났습니다. 작년에 배웠잖아. 맞죠? 그래서 그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와 이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에서 그 사이에 다른 요소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그거 물어봤었거든. 고3 때 나온 거라고. 시간 좀 많으니까 얘기하자면 뭐가 있었냐면 이번에 수능에 나왔던 문법 문제 중에 자, 뱀과 같은 길짐승은 어떠한 종류의 합성어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선지에 있었어요. 그게 틀린 선지였는데 길짐승이요 합성어랍니다. 자, 우리 어근접사 개념 기억나죠? 자, 합성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단어라는 거야? 어근과 어근이 만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길짐승 어근하고 어근 한번 나눠볼까? 쉬운 얘기했어요. 지금 뭔가 내가 물어보니까 함정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맞아, 함정 있어. 근데 못 찾을 거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저는 길이랑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아니라는 길 플러스 짐 플러스 승 거기까지 간다고? 오케이. 일단은 자, 짐승은 하나의 어근 맞습니다. 얘는 한 개의 형태수예요. 짐승은 한 개의 형태수야. 그러면 자, 어근과 어근이라면 어떻게 나눌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얘기하세요.
함정은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못 찾는다고요. 뭐야? 맞아. 맞아. 그러면 얘 적어보세요. 얘는 불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뜻이 뭐야? 길의 뜻이 뭐예요? 길의 뜻이 뭐야? 그냥 뭐 이게 어울리려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길짐승 합성어래. 짐승이 일단 하나의 형태소라는 걸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밖에 없어? 길과 짐승으로 나눌 수밖에 없잖아. 맞죠? 길과 짐승. 그럼 무슨 뜻일까요? 길짐승은? 유빈아, 길짐승이 무슨 뜻일까? 길에 길에 있는 짐승 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 이렇게만 보면 봐봐봐. 길짐승이잖아. 그쵸? 길짐승이면 어근 플러스 어근, 그리고 어근과 어근 사이에 다른 요소 없음,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아니야. 사실은 다른 요소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힌트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뱀은 어떻게 다녀요? 뭐라고요? 기어다녀요. 뱀과 같은 김칠승이라고 돼 있어. 길짐승이라고 돼 있었거든. 이게 이제 이건 고3 모의고사예요. 기 플러스 짐승입니다. 근데 이거 기본형이 뭐야? 기본형 뭐야? 기다. 끊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어간. 어간이자 동시에 뜻을 가지고 있는 얘는 어근이기도 할 거야. 맞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는데? 어미. 기다의 기야. 리을 붙어있고 짐승이네. 리을 뭔데? 리을 뭔데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나갔고, 일단 그 전에 기다의 기가 어간이라면 그럼 리을은 뭔데? 어간이야. 그럼 얘는 뭔데? 어간 뒤에 뭐가 붙어있고 짐승이라며. 그럼 얘는 뭔데? 무조건 어간 뒤에 뭐? 아니지. 어간 들으세요. 어간 뒤에 얘는 어간. 자, 그래서 길짐승은요, 기다의 기에다가 리을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왜 리을이 붙었어요? 우리 리을 붙은 말 많이 씁니다. 하다의 하, 어간이죠. 리을 붙여볼까? 할 일. 리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미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미래 시제. 미래 시제도 그런데 얘가 관형사형 의미라 가지고 뭘 꾸며주냐면 체온을 꾸며줄 수 있게 도와줘요. 짐승 체온이 아니라 체온이거든. 그래서 뱀과 같은 길짐승이라고 할 때 길짐승은요, 기어다니는 짐승을 말합니다. 그게 틀린 선지였어. 이해되죠? 힌트는 뭐였다? 뱀과 같은. 날짐승은 그러면 뭘까요? 날짐승은 그냥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짐승입니다. 알겠죠? 살아있는 짐승이 날짐승이 아니야. 날아다니는 짐승은 날짐승. 기어다니는 짐승을 뭐라고 한다고? 길짐승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당연히 모르겠지. 뭐 해야 돼?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어근접사 개념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 한번 해보는가. 뱀과 같은이라는 말이 왜 있을까? 길이라고 하는 어근도 있는데 뭐도 있을까? 기다라는 말도 있을 텐데 라는 걸 이제 추로 내가지고 이제 풀었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내가 이 얘기 왜 하느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수능에서 나온다. 실제로 나왔어. 왜? 진짜 어려운 거 배웠으니까 작년에. 근데 문제를 먼저 하나? 이번 학기에도 또 그래. 이번에 바뀐 교육과정이 다 그래요. 중학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자, 요 1단원은요 모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웁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2학년 때도 똑같이 이거 배웠고요. 단어, 작품은 다르지. 똑같이 이 단원을 배웠고요. 저번 교육과정에서도 똑같이 배웠어. 2학년 1학기가 되면 뭘 배우느냐? 시선을 배웁니다.
무슨 시선이냐? 문학 작품 속에서의 시선이야. 그래서 비린내라뇨라면서 이미 진도 좀 나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비린내라뇨 하면서 누구 시선으로 얘기하는 거야? 물고기 시선으로 얘기하는 거야. 축구본과 저기 머시기 얘기하면서 1인칭 시점, 사람 손님과 어머님 마찬가지로 1인칭으로 관찰자 시점, 시선 이런 거 배우는 단원이 바로 이 단원이야. 내가 이 단원 왜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나랑 오래 수업했던 학생들은 쌤이 종종 이야기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현대시를 모의고사에서 봐. 아는 작품 나와, 모르는 작품 나와. 모르는 작품 나와, 생판 모르는 작품 나와. 그래서 이번에 고3들 그 모의고사에 어떤 현대시 하나 나왔는데 읽고 나서 학생들이 어쩌라고 이랬잖아.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모르는 거 나온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데? 진짜 그냥 글에 빠져가지고 진짜 그냥 글로 읽어야 되는 거야. 글로. 우리가 시 같은 거 배우면서 시어에 동그라미 쳐가지고 무슨 의미, 동그라미 쳐가지고 무슨 의미, 그거 내가 실전에서 할 수 있냐고. 없어요. 나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글자를 읽어야 돼요. 글자를 읽고 문장을 읽어서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고. 느끼고 공감해야 돼요. 느끼고 공감하려면 뭐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시선부터 시작돼야 돼. 누가 뭘 보는지부터 알아야지. 그게 지금 여기서 배우는 단원입니다. 알겠죠? 이거부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내가 이거를 매번 얘기할 거거든. 나는 이런 것들을 할 때도 항상 교과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활용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시간 써서 이렇게 배우고 심지어 시험까지 쳤는데 그거 활용하려고 뭐 할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배웠던 것들을 활용을 끄집어내가지고 하기를 좀 원하기 때문에 이 단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원래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면 이런 거 얘기할 틈도 없어요. 그냥 본문 빨리빨리 하고 시험에 나온 거 빨리빨리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잔소리처럼 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 1-1 시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무엇의 시선을 봐야 돼? 시 안에서의 시선을 봐야 돼. 그게 이 단원의 목표야. 시 안에서 누구 시선 따라가야 돼요? 작가의 시선 따라가야 돼요? 아닙니다. 누구? 말하는 이. 우리가 한자로는 화자라고 한다, 그렇죠? 중학교 교과서까지는 말하는 이, 그 화자가 전부 말하는 이로 적혀 있어요. 이제 웬만하면 한자어를 잘 안 쓰거든요. 이게 단원의 학습 목표야. 이 단원에서 이거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 물어본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학습 목표 다 적혀 있어요. 자, 전업항구랑 비린내라뇨라고 하는 두 작품이 있고요. 뭐 하라고요? 화자를 중심으로 이해하세요. 화자의 특성을 파악하세요. 화자의 특성은 그 뭘 파악해야 되는데? 화자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화자가 지금 무슨 감정인지, 화자가 무슨 성격인지 도 드러날 수 있어. 안 드러나면 어떡하는데요? 안 드러나면 모르지. 드러나는 것만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해야죠. 자, 화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화자의 특성이, 잘 보세요. 시에 미치는 효과. 이해하랍니다. 효과는 뭘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한테? 뭘로 물어볼 것 같아? 서술형으로 물어보겠죠. 자, 요것도 시험법이다, 그쵸? 한 걸음 더.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뭐도 해보자. 시조에 담겨있는 화자의 정서도 파악해보자.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할 어떤 몇 가지 단어들을 통일을 좀 할 건데요. 현대시에서요, 화자가 있어요. 화자가 뭔가를 봅니다. 시 안에서는. 뭔가를 볼 수도 있고 그걸 떠올릴 수도 있어요. 얘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데? 대상, 시적 대상. 화자가 이 대상, 물건일 수도 있어. 물건이면 실제로 볼 수 있겠지. 물건이 아니면 어떡할 거야? 머리로만 떠올려야 되겠지. 뭐 친구와의 우정 이런 거 눈으로 볼 수 없잖아. 맞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떠올리겠죠. 실제로 보거나 눈으로 눈으로 실제로 보거나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이 대상을 화자가 떠올리거나 봤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어. 그 마음을 뭐라고 하는데? 정서. 자, 화자는 어떤 정서를 느껴요.
외부에서. 자, 그리고 이 정서를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이 그림은 아마 여러 번 볼 거야, 나랑 하면서. 그리고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화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있어. 뭐라고 합니까? 시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다 나오는 말이야. 이번 단원에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언젠간 나오는 단어야. 자,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좀 통일을 합시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설명 안 하고 그냥 독자 시적 상황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시는 이걸 읽어내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축구공과 운동공이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게 페이지가 뭐였지? 어디야? 25페이지다, 그렇죠? 자, 축구공과 응원공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이야기 속 시선. 자, 글의 갈래가 뭡니까? 글의 갈래. 소설. 소설에서 이야기를 우리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어. 혹시 작가가 전달해줍니까? 아니죠. 뭐가 세워져 있어? 가상, 허구의 서술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설은 허구의 문학이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서술자를 중심으로 소설 내용 이해하는 것. 자, 특성 파악해가지고 또 똑같습니다. 서술자의 특성이 소설에 미치는 효과. 사랑 손님과 어머니 들어가죠? 시험 범위. 자, 사랑 손님과 어머니. 별표. 무조건 물어본다. 무조건 물어봐요. 유구한 대한민국의 역사 전통이야. 왜? 사랑 손님과 어머님은 나도 있거든, 중학생 때. 알겠죠? 무조건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서술자가 7살 난 여자애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서술자의 특징이 너무 개성적이야. 솔직하게 말해서 이 작품은요, 그 서술자의 특징이 그렇게까지 개성적이지 않습니다. 맞죠? 그냥 여자애는 원래 뭐 하려고 했었죠? 남자애가 원래 축구하려고 하다가 저거 못하게 되는 애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 시선, 이 시선, 각자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들이 좀 나온다면 요거는 이제 이 조그마한 어린아이 화자가 어른들의 일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서술자의 이 특성이 매우 강하게 드러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특징이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26페이지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고요. 자, 27페이지 봅시다. 자, 화자의 개념과 역할, 말하는 이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말하는 이는 시인이랑 똑같습니까? 일단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알겠죠? 자, 시에서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내세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시인 본인은 아니죠. 왜 그런데? 비인내라뇨 시를 읽으면서 시인은 물고기예요 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거 너무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전달하려고 내세운 존재입니다. 시인을 대신해서 상황을 전달하죠. 자, 특정한 그 화자 때문에 시인은 자신의 의도와 작품의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게끔 화자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로 설정한 거야. 자, 그러면 시인이 화자를 물고기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설정한 의도나 그 다음에 주제는 나중에 우리가 하겠다, 그렇죠? 주제는 이 말의 폭력성이었다, 그렇죠? 자, 이 말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물고기를 화자로 설정하였다가 서술형의 모범 답안이 되겠지. 이해되죠? 자, 다음 역할은요. 이 역할은 아까 위에 나와 있어서 그냥 보기만 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다음 화자가 시에 미치는 영향. 자, 화자의 관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됩니다. 이건 시적 세계라고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면 세계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는 어찌됐건 화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화자 내면에 있는 내면 세계가 이미지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화자가 누구이고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에 따라서 자, 요것도 보통 많이 물어봅니다. 뭐가 달라진다?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진다. 단답형으로 많이 물어봐요. 빈칸형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빈칸형으로. 자, 다음 화자를 파악하며 시를 읽을 의의, 그러니까 이제 읽어야 하는 이유, 의미 이런 거겠죠. 자, 화자의 상황과 정서, 화자가 사용한 표현 등을 통해서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자, 화자에 따라서 작품 속 세계가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수용이 가능하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다 하나하나 짚으면서 가는 거야. 그렇죠? 자, 다음 번역 한번 봅시다. 작품은 너무 쉽죠? 자, 항구야, 항구. 항구는 뭐 하는 곳인데? 배가 정박하는 곳이야. 정박이 뭔데요? 차로 치면 주차하는 거죠, 주차. 배가 주차하는 곳이 항구인 거야. 그런데 이 배가 정박한다라고 하는 걸 뭐로도 볼 수 있다? 이 시에선 쉬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배가 정착하는 곳이 항구, 배가 쉬는 곳이 항구라면 부모님이 신발이 쉬는 곳은 현관이야 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바다에서 돌아온 배들이 닻을 내리고 쉬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서 돌아온 배까지만 보면 그냥 배 얘기하나 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배가 닻을 내리고 쉬는 거 이건 진짜로 배가 쉬는 모습이잖아. 맞죠? 자, 배가 쉬는 모습인데 이거를 지금 어디에서 라고 되어 있어? 우리 집 현관에서. 자, 이러는 순간 현관에 실제로 배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제부터 이 배는 뭐야? 비유적 표현인 거야. 빗댄 대상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빗댄 대상일 때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실제로는 알 수 없지만 밑에까지 읽어본다. 여러분들 어차피 작품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밑에까지 읽어본다 라고 보면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빠 구두, 엄마 구두, 통통배, 뾰족배. 자, 결론 이 배들은 전부 뭐야? 부모님의 구두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부모님의 구두가 집에 와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 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 우리 집 현관인데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바로 뭐야? 쉼터잖아, 쉼터. 이렇게 쉬는 곳이잖아, 쉴 수 있는 곳.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부모님의 구두를 항구에 닻을 내린 배에 빗대었다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죠. 자, 다음. 자, 우리 집 현관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말은요, 뭐뭐에서 하고 나서 문장이 끝날 수 있어요? 없어. 맞죠? 원래는 보통 뭐뭐뭐뭐 한 다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문장이. 맞죠? 근데 다가 어디가 있어? 더 앞에 가 있잖아. 자, 그래서 원래 얘가 있어야 되는 문장 구조는 우리 집 현관에서가 있어야 되는 위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에서 돌아온 배들이 우리 집 현관에서 쉬고 있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배들이 하고 나서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위치를 이렇게 옮겨버렸어. 자,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도치라고 한다. 그렇죠? 도치할 때 치는 위치를 뜻하죠. 위치. 도는 움직이다, 옮기다. 그래서 위치를 옮겼다, 위치를 움직였다라고 해서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라고요? 강조입니다.
시에서요 문학 작품에서 일상적인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바뀌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그 표현한 이유는 전부 뭔데? 강조하기 위해서야. 혹시 내가 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메시지를 약하게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지. 그럼 내 말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정확하게 강하게 전달해야지 알아들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어떠한 표현법을 쓴다는 건 전부 표현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서 강조된 대상이 뭔데? 배, 구두, 배, 구두, 현관 셋 중에 뭘까요? 생각 안 해봤죠? 생각해봐. 뭐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시의 문장을 읽을 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 바다에서 돌아온 배, 그 다음에 쉬고 있다, 우리 집 현관, 그 다음에 배가 구두야. 그러면 구두, 배, 쉬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집 현관. 강조하고 있는 건 뭘까요? 뭘 강조하고 있는 걸까? 도치는 위치를 옮겼어. 위치를 옮긴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라며. 그럼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위치를 옮긴 것에 주어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위치가 옮겨졌어? 위치를 옮긴 이유가 아까 강조라며. 그럼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지. 위치를 옮긴 이유가 강조라면서. 맞죠? 그럼 옮겨진 애가 강조된 대상이지.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현관이 왜 강조가 돼야 될까요? 이 현관이라고 하는, 우리 집 현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뭐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휴식처이기 때문에. 쉬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바깥에 돌아다니던 부모님의 구두들이 집에 현관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편하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쉬고 있는 모습을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 다음 아빠 구두는 뭐, 엄마 구두는 뭐, A는 B. 어떤 표현법? 은유법. 자,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바다에서 돌아온 배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이죠. 1년의 첫 행. 바다에서 돌아온 배들이라고 할 때 이 배를 혹시 은유법이라고 학교에서 얘기했어? 첫 행에서?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됐나? 얘기했어? 뭐라고요? 했던 것 같아? 이걸로 부산 알 수 없네.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바다에서 돌아온 배들이 닻을 내리고 쉬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이것도 은유법입니다. 에? 어디서 은유법인데요? A는 B다가 은유법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A는 B다 똑같은 의미거든. 집에 우리 집 현관에 놓여있는 구두가 마치 바다에서 돌아온 배들이 닻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현관은 닻을 내리고 있는 배다 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유에서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죠. 자, 그럼 이 시에서요, 여러분들 배가 있고 구두가 있어. 뭐가 원관념이에요? 뭐가 원관념이야? 자, 이거 내 식대로 얘기할게요. 원관념은 그냥 실제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있는 거. 자, 실제로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에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화자가 있고 화자가 본 게 있을 거 아니야. 화자가 배를 봤어요, 구두를 봤어요? 구두를 봤어요. 화자를 보고 배를 봤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배는요, 화자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떠올린 거야. 실제로 보고 있는 건 뭐야? 구두야. 자, 그래서 쌤이 이 얘기도 앞으로 많이 할 건데, 시를 읽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그려져 있는 상황을요, 화자의 상황을요, 만약에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자의 어떤 모습이 촬영이 찍힐까요? 화자가
구두를 보고 있어. 어디에서? 현관에서. 그 모습이 지금 용 동영상으로 찍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게 실제인 거야. 실제. 화자의 실제. 배는 상상 속에서 떠올린 대상이고. 맞죠? 자, 원관념이 뭡니까? 구두야. 보조관념이 뭔데? 보조관념은 빗댄 대상이에요. 그러면 배조. 자, 하나 더 해봅시다. A는 B이다. 원관념이 뭘까요? 이렇게 기호만 돼 있어도 A는 B이다 이렇게 기호만 적혀 있어도 원관념, 보조관념 나눌 수 있어. 원관념이 뭔데? 그렇죠. A. 보조관념이 뭔데요? B입니다. 왜 그럴까요? A는 누구나 아는 거거든. 설명할 필요가 없어. B이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뭔데? 화자 지 머릿속에서 생각했기 때문이야. A는 실제 대상이고 B는 화자 지 머릿속에 있는 대상이거든.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야. 내 마음은 호수다 라고 얘기하면 원관념이 뭐야? 말하고 싶으면 내 마음이야. 호수는 빗댄 대상이고. 맞죠? 자, 그래서 A는 B이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유법의 구조잖아. 맞죠? 이 은유법의 구조에서는 얘가 원관념, 얘가 보조관념이 되는 건 그냥 당연한 거야. 문장의 의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알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내가 이 얘기까지 왜 했냐면 이게 왜 은유법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은유할 때 은이 무슨 뜻일까요? 은유할 때 힌트. 은과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은은요. 은폐하다, 은거하다. 은이 무슨 뜻일까요? 숨다, 숨기다라는 뜻입니다. 은유라고 하는 건 숨기는 건데 뭘 숨기는 걸까요? 그냥 모든 걸 다 숨기는 거야. 내가 이 대상을 저 대상으로 왜 비유하려고 하는지 비유하는 이유 숨기고요. 뭐가 비슷한지 숨기고요. 뭐도 숨길까요? 뭘 말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원관용도 숨깁니다. 그 숨기는 걸 은유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요. 그 여러분들 그 팝콘 터지는 그 시 있었잖아. 초등학교 6학년 1단원에. 맞죠? 그 팝콘 터지는 시 그 뒤에 보면은 저기 뭐냐 이 비유법의 뜻이 나와 있거든. 은유법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압니까? 안 적어도 돼요. 서로 다른 두 대상을 연결 지어주는 말 없이 빗대는 표현을 은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결 지어주는 말은 예시로 뭐뭐 있을까요?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같이, 뭐 이런 표현입니다. 얘가 연결 지어주는 말이라고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 연결 지어주는 말이 있어. 무슨 법인데요? 지규법. 연결 지어주는 말이 숨겨져 있어. 무슨 법인데요? 은유법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지규법이랑 은유법은요, 이 연결 지어주는 말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바뀔 수 있습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돼 있잖아. 문장이 있어요. 그럼 사과 같은 내 얼굴을 은유법으로 바꾸면 어때? 내 얼굴은 사과. 맞죠? 지규랑 은유는 이렇게 그냥 그 어떤 표현되는 어떤 단어나 말들 이런 거의 차이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고 다시 돌아와서 바다에서 돌아온 배들이라고 할 때 얘는 구두를 말하잖아. 왜냐면 현관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현관에 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실제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실제 대상, 배의 실제 대상은 구두인데 우리가 이 이연을 읽기 전까지는 배가 구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근데 배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 왜 그런데? 현관에 배는 절대 있을 수 없거든. 맞죠?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그냥 뭐 X라고 둬. 이 배는 X야. 뭔지 몰라. 배는 뭔데? 보조관념이고요.
x는 뭔데? 원간염이야. 뭐가 숨겨져 있어? 원간염이 숨겨져 있어. 이런 표현들이 전부 은유라고 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알겠죠? 네, 나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시험 칠 때 그냥 외우면 돼요. 알겠지? 이게 왜 은유인지를 나 얘기하고 싶어서. 자, 그래서 다시 되는 구두고요. 이런 식의 표현도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했다고 했는데 혹시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교과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쌤이 얘기하는 거랑 학교에서 상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좀 이제 비교해가지고 결국은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위주로 이제 나중에는 공부하면 되니까. 알겠죠? 자, 다시 넘어갈게요. 3년, 이제 3년이다. 열린 문틈으로 푸른 파도가 밀려온답니다. 자, 파도 실제로 밀려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절대 없어. 큰일 나요. 맞죠? 집에 지금 파도 들어오면 뭔데 지금? 실제로 파도가 아니라 뭔가가 들어오는 거를 지금 파도로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열린 문틈으로 푸른 파도가 밀려오고요. 갈매기가 날고요. 소금 냄새가 확 풍겨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뭔데? 현관 밖이야. 그 바깥이거든. 자, 그러면 이 시의 세계 안으로 보세요. 지금 집 안은 아까 어떤 공간이라고 했어? 어떤 공간? 휴식하는 공간. 그러면 집이 휴식하는 공간이면 집 밖은 뭐라고 얘기할 건데? 이 시 안에서 생기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생각해봐. 집은 쉬는 곳이야. 그럼 집 밖은 뭔데? 일하는 곳. 현관 밖은 부모님께서 일하는 곳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거고, 거기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일하면 어때요? 힘들어. 지쳐. 맞죠? 자, 어떤 지치고 고된 공간. 이 시에서는 뭐야? 현관 바깥이야. 자, 그래서 쭉 연결해서 봅시다. 부모님이 현관 밖, 그러니까 밖에서 겪은 어려움과 시련 또는 고생과 수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열린 문틈으로 지금 바다 냄새 난다는 느낌인 거잖아, 지금.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푸른 파도가 밀려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감각적 표현이다, 그렇죠? 감각적 표현. 자, 감각적 표현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각적이다의 반대말 뭘까요? 무감각이요? 무감각? 자, 감각. 자, 시나 우리 문학에서 감각적 표현의 반대말은요, 추상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감각적 표현이랑 비슷한 뜻의 단어가 있어요. 추상적의 반대말 뭘까요? 감각적 말고 추상적이나 반대말. 야, 이거 너무 추상적이야. 이렇게 좀 해. 오, 맞아요. 구체적입니다. 자, 결론 나왔어요. 감각적 표현이랑 구체적 표현은 비슷한 말, 다른 말? 비슷한 말.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는 건 감각 가능한 형태로 제시된다는 뜻입니다. 시에서. 자, 추상적인 거 생각해 봅시다. 추상적인 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랑. 만질 수 있어, 없어? 없어. 냄새 맡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감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 만질 수 없고요. 촉각이 안 돼. 냄새 맡을 수 없어. 후각이 안 돼. 맛볼 수 없어. 미각이 안 돼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색상. 만질 수 있어, 없어? 있어. 맛볼 수 있어, 없어? 있어. 있는데 안 하는 것이. 맛보려면 보겠지. 딱 봐도 맛없게 생겼네. 맞죠? 맛없게 생겼다는 게 뭐야? 감각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딱 봐도 맛없을 것 같다잖아. 맞죠? 맛없다는 게 감각이잖아. 맞죠? 자,
이 세상에 있는 구체적인 사물들이라고 얘기해요. 구체적인 사물들이 뭔데? 감각 가능한 사물들을 전부 구체적인 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학에서 구체적인 건 자세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감각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구체적 사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감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 맞는 말이야. 추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틀린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감각적, 지금 어떤 감각? 푸른 파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갈매기가 날고 있어. 나는 모습이잖아. 맞죠? 시각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소금 냄새가 풍겨온대요. 후각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시각과 후각을 통해서 뭘 제시하고 있어? 현관 밖의 세상. 현관 밖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 어려움과 시련, 고생과 고난이 있는 세상이야. 자, 지치고 고되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그러한 공간을 뭘로 나타내고 있다?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푸른 파도, 그 다음에 갈매기가 날고, 특히나 이런 소금 냄새 이런 것들이 전부 부모님이 겪었던 고생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 고생의 흔적인 거야. 그걸 내가 냄새로 느끼는 거지. 실제로 짠내가 나진 않을 거고. 자, 다음. 지친 엄마가 씻는 사이 아빠는 밥을 안 치고 나는 밥 냄새 솔솔 익어가는 항구에 앉아. 어딘데요? 뭘로 바꿀 거야? 그렇지, 현관으로 바뀌어야지. 배를 만져본대요. 뭔데? 구두. 만져보는 이유는 뭘까요? 저 대상에 대해서 뭘 느끼고 싶어서, 어떤 정서를 느끼고 싶어서. 정서를 느꼈더니 어떤 정서가 느껴져?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 뭐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애틋한 정서를 느끼는 나. 자, 다음 밥 냄새가 솔솔 익어간다는 부분에서 엄마도 지치고 다 했지만 밥을 먹으면서 뭔가 풍족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의 안정감을 뭐를 통해서? 후각적인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배 바닥에 긁힌 암초 자국이래요. 이게 뭘 말하는 건데? 긁힌 자국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한 단어 없나? 아니, 요즘 나이가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영어는 또 쓰기 싫고 스크래치 이런 거 말고 좀 근사한 한국어가 없을까? 구두에 생긴 흠집! 오케이. 나 혼자 끝말잇기 하는 거 같다. 구두에 생긴 흠집. 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배 바닥에 긁힌 암초 자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흠집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뭘까요? 부모님의 수고로움이겠죠. 수고. 부모님의 수고. 오랫동안 바라본다라고 했으니, 자, 봐봐봐. 시에서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냥 잡으면 되잖아. 대상을 어루만진다, 매만진다. 대상을 보듬어준다. 오랫동안 바라본다. 그 대상의 옆에 가서 앉는다. 이런 것들은 전부 이 대상에 대해서 뭘 드러내는 걸까요? 하자에 애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구두를 그냥 좋아한다, 애정한다 이러면 좀 그렇고, 뭐 때문에 애정하는 거야? 부모님의 수고로움이 생각나서 애정하는 거잖아. 이 대상을 부모님이 수고로움이 생각나서 애정한대요. 부모님이 어때? 감사해. 감사한 이유는 부모님의 수고로움이 떠올라서 그렇죠. 뭘 통해서 떠올랐는데? 구두에 생긴 흠집을 보고서.
그렇죠? 자,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이렇게도 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자, 여기 29페이지 밑에 보세요. 이거 중요하네. 자, 시에 드러나는 화자의 특성과 효과. 요거 나중에 뒤에 학습 활동에 나오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상황인데 이거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건데 이게 바로 아까 쌤이 얘기했던 시적 상황인 거야. 화자가 놓여있는 상황. 뭔데? 시적 상황. 부모님은 퇴근했고 퇴근하시고 나서 나는 부모님의 구두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 이 시적 상황인 거죠. 정서는 내용을 싹 다 읽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화자는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어? 애정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죠. 자, 부모님이 겪었을 수고와 고단함을 떠올렸습니다. 요거 어떤 단어로 떠올렸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찾아봐. 무슨 단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 자, 수고와 고단함을 떠올렸다며 떠올리게 되는 대상 4개체가 뭔데요? 그쵸. 뭐 암초인데 암초는 아니고 암초는 그냥 돌이잖아, 맞죠? 그냥 암초 자국이라고 하면 좋겠죠. 근데 하나 더 있는데 지수야 뭐 있을까요? 하나 더 있는데 유빈아 뭐 있을까? 생각 안 하고 있었지. 누구한테 물어보겠지 이러면서 그런 눈빛이 보이는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요. 구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소금 냄새죠. 소금 냄새와 암초 자국에서 뭐가 느껴져? 지금 부모님의 고단함과 수고로움이 느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뭘로 넘어간다고? 애정과 감사함으로 넘어간다고. 자, 여기 별표 3개. 단원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야. 자, 일단 화자는 혹시 40대 아저씨예요? 그러진 않겠지. 물론 40대 아저씨도 이제 현관에 있는 부모님의 구두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시의 화자는 어떨 것 같아? 아주 어린 청소년도 그렇고 청소년보다 좀 더 낮은 단계의 나이를 뭐라고 하죠? 그냥 소녀? 오케이, 그렇게 봅시다. 소아기? 모르겠어. 하여튼 자, 그 나이 때쯤에 순수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존재가 바로 뭐야? 이 시의 화자입니다. 작가도 이 나이일까요? 아니지. 나이 많아 중에.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나이 많을걸요? 그렇죠. 자, 화자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님의 수고를 이해할 만큼 뭐 했어? 생각이 깊고 철이 들었어. 그게 아니면 부모님의 수고로움을 떠올릴 수 없지. 그게 아니었으면 밥냄새가 날 때 현관이 아니라 어디를 갔었어야 돼? 식탁에 가서 앉아가지고 벌써 수저 먼저 들고 있었어야지.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밥냄새가 났는데 어디 가 있어? 현관 가가지고 구두를 보고 있잖아. 맞죠? 생각이 깊고 철이 들었죠. 자, 그게 이 시의 화자의 특징이 되는 거야. 알겠죠? 화자의 특징.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뭘 만들었어? 동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효과도 별 3개 할게요. 이것도 중요해. 자, 물어봅시다. 이거 특성이랑 효과 연결해서 학교에서 적거나 했어 안 했어? 인간 채우기 했어요? 무조건 중요. 알겠죠? 무조건 중요. 자, 봐봐. 이 내용을 아이의 목소리로 전달한 이유가 뭔데요? 봐봐. 지금 아이의 목소리로 전달한 이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봐봐. 더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거.
이해되죠? 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감동적으로 전달될 것 같다고 글을 쓰는 시인이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아이를 화자로 내세워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거야. 알겠죠? 그게 이제 현대시의 작성 원리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할게요. 할 말 있어? 없어?